철거 현장 안에서 먼지가 자욱하고 망치 소리와 드릴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안전모를 눌러쓴 이상철은 땀에 젖은 셔츠를 붙잡고 벽을 허무는 일을 도왔어요. 정년퇴직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아르바이트로라도 버티려는 몸부림이었죠. 사장님, 이 정도 연세시면 무리하지 마세요. 함께 일하던 젊은 인부가 웃으며 말을 건넸지만 이상철은 손사래를 치며 대꾸했어요. 나도 여기 일당 받고 일하러 왔는데 놀 수만은 없죠. 그런데 그 순간 머리가 빙 돌더니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손에 쥔 해머가 쾅 하고 바닥에 떨어지며 울려 퍼졌고 이상철의 몸은 나무더미 옆으로 쿵 하고 쓰러졌어요. 어르신, 어르신. 주변 인부들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누군가는 물을 떠오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잠시 뒤 사이렌이 울리며 구급대가 도착했어요. 길 좀 비켜주세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왔고 산소 마스크가 씌워진 이상철은 급히 구급차에 실렸어요. 인부들은 그저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볼 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분 가족 연락처 아세요? 라는 구급대원의 물음에도 다들 고개만 저을 뿐이었죠. 구급차 문이 쾅 닫히며 도로를 향해 달려나갔고 현장은 다시 먼지와 적막만 남았어요. 철거 현장에서 쓰러진 이상철은 곧장 구급차에 실려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주위 인부들은 놀라서 웅성거렸지만 다행히 그는 금세 의식을 조금 회복했고 의사들도 큰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심각한 건 아니고 피로 누적이에요. 연세에 비해 무리를 많이 하셨네요. 며칠은 반드시 입원해서 쉬셔야 해요. 담당 의사의 말은 분명 안도감을 줬지만 한편으로는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무리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절실히 깨닫게 된 거죠. 가장 먼저 병실로 달려온 건 아내 김다정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눈앞의 광경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팔에 링거가 꽂힌 채 하얀 침대 시트 위에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 늘 고집스럽게 곱게만 서 있던 사람이 이제는 힘없이 눈을 감고 누워있는 모습은 그녀의 심장을 단숨에 죄어왔어요. 여보, 사람 놀래키면 어떡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하시지 왜 그걸 숨겨요? 김다정은 침대 곁에 앉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손등에 굵게 솟은 핏줄이 유난히 도드라져 있었고 그 거친 손바닥은 여전히 굳은 살투성이었어요. 그 손을 어루만지며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바로 뒤 조옥래가 병실로 따라 들어오며 말했어요. 아이고 내 아들아, 내가 평생을 고생만 했더니 결국 일이 되는구나. 왜 그만두질 못하고 그렇게 무리만 했노?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흐느꼈어요. 90 가까운 나이에 보는 아들의 병상은 그 어떤 고통보다 깊은 것이었어요. 내가 널 더 살피고 막았어야 했는데 엄마가 못나서 내가 이렇게 쓰러졌구나. 그 소리는 병실 공기를 먹먹하게 울렸어요. 곧 이수빈이 달려왔어요. 늘 세련된 옷차림과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던 딸은 이 순간만큼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할 수 없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병상에 누운 아버지를 보는 순간 입술을 깨물며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아빠, 왜 그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만 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시지 우리도 도와드릴 수 있었잖아요. 아빠 혼자 그렇게 다 짊어지시면 어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서운함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늘 자신에게 다정하고 용돈도 아낌없이 쥐어주던 아버지가 사실은 뒤에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걸 이수빈은 처음 알게 된 듯했어요. 그녀는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으며 울었어요. 조금 늦게 깔끔한 슈트를 입은 이지환이 들어왔어요. 박영라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 일을 하느라 언제나 단정하게 차려입었던 그는 이 순간만큼은 차가운 표정으로 감정을 숨기려 했어요. 그런데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엄마, 아버지 상태는 어때요? 김다정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래. 그래도 며칠은 입원해야 한대. 이지환은 조용히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한참을 서 있었어요. 흰 천장 불빛 아래에서 누워있는 아버지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가의 깊은 주름은 그동안의 고생을 증명하듯 선명했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요. 아버지는 늘 저희를 위해 버텨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걸 몰랐구나. 잠시 뒤 이지환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형의 번호를 눌렀어요.
연결음이 길게 이어지자 그의 눈가가 젖었어요. 형, 아버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계셔. 많이 놀라긴 했는데 다행히 큰일은 아니래. 그래도 빨리 와야 돼. 연락을 마친 뒤 병실은 잠시 고요에 잠겼어요. 흐느끼던 울음소리도 조금씩 잦아들고 다들 각자의 생각에 잠긴 듯 말이 없었어요. 누군가는 눈을 감고 기도를 했고 누군가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은 채 눈물만 흘렸어요. 시간이 흘러 병실 복도에는 밤의 정막이 내려앉았어요. 멀리서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고 기계의 삐삐 하는 일정한 신호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차분히 다가왔어요. 한순간 가족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검게 그을린 얼굴, 단단한 어깨, 그런데 눈빛만은 불안과 후회로 가득한 사내. 바로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이지혁이었어요. 그는 한동안 문 앞에 멈춰 서 있었어요. 안쪽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그의 호흡이 잠시 멈춘 듯했어요. 긴 침묵 끝에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병실 안으로 들어섰어요. 순간 가족들은 숨을 죽였고 병실 공기는 다시 긴장으로 조여들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병실 문턱에서 한동안 멈춰 서 있던 이지혁은 천천히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환한 형광등 아래 한쪽 팔에 수액이 꽂힌 이상철이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깊지 않은 잠인지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곁에 앉아있던 김다정은 고개를 들었어요. 놀람과 안도 그리고 미안함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었어요. 왔구나. 그 말에 지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 제대로 된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리를 옮겨 침대 오른쪽 아버지의 손이 닿는 거리로 걸어갔어요. 손등 위로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굵은 혈관이 유난히 도드라졌어요. 30년 넘게 가족의 밥상을 지켜온 손. 오래된 못자국 같은 굳은 살이 그의 세월을 말없이 증언하는 듯했어요. 아버지. 그 한마디와 함께 멈춰있던 시간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혁은 손끝으로 아버지의 손을 살짝 어루만졌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지만 어쩐지 먼 길을 돌고 돌아 다시 잡은 손 같아서 가슴이 뻐근했어요. 여보, 지혁이 왔어요. 김다정이 낮게 속삭였어요. 그때 이상철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뿌연 초점이 한번 흔들리더니 이내 자리를 찾아 아들의 얼굴을 붙잡았어요. 짧은 침묵. 먼저 말을 꺼낸 건 아버지였어요. 왔니? 네, 아버지. 둘 사이에 놓여있던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그 가벼움은 곧 깊고 오래된 무게를 드러냈어요. 미처 하지 못한 말, 상처난 말, 서로를 밀어냈던 말들. 그 모든 것이 병실의 희미한 소음과 뒤엉켜 스멀스멀 떠올랐어요. 지혁이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저 집 나가 있던 동안 연락 안 드려서 죄송했어요.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얼굴을 보기가 무서웠고 무엇보다 제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김다정이 조심스레 말을 보탰어요. 아버지는 늘 내 걱정만 했어. 말이 거칠고 고집이 세서 그렇지 내가 다칠까봐, 상처받을까봐. 지혁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도 알아요. 아버지가 나 몰라라 하는 분 아닌 거.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작아졌어요. 결혼식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걸 그대로 봤잖아요. 집에 오니 아버지 눈빛이 더 아프게 박혔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죠. 이상철의 목이 잠겼어요. 그날 내가 한 말, 다 옳은 말은 아니었어. 사람 앞에서 아버지가 할 말이 아니었지. 네가 얼마나 버티고 있었는지 내가 제일 먼저 알아봤어야 했어. 그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만하자. 이제 와서 뭐가 옳고 그르냐?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됐어. 아버지. 짧은 침묵이 또 흘렀어요. 이번엔 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은 결심으로, 목소리는 담담함으로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제 새롭게 출발하려고 사업도 시작했어요. 아직 작은 창고에 불과하지만 낮에는 현장 뛰고 밤엔 설계 도면 그려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는데 망치질이, 철거 소음이 내 마음 안의 소음이랑 닮았더라고요. 두들겨 부수다 보니까 제 안에 쌓여있던 거북살 같은 허세가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김다정이 지혁에게 물었어요. 그럼 잠은 어디서 자니? 지혁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지금은 사무실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김다정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너 혼자 거기서 잔 거니? 며칠이나? 한동안요. 근데 그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제 일로 다시 서보려고 해요. 작은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제 이름 걸고 받는 첫 주문도 있었고요. 아직 어설프고 벌이도 크지 않지만 남 탓 안 하고 제가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상철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손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 아버지는 그 말이 듣고 싶었어.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처음으로 똑바로 아들의 눈을 보며 말했어요. 미안해. 그때 널 밀어낸 건 아버지였어. 지역의 어깨가 불시에 떨렸어요. 그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 옆으로 한 발 다가섰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어요.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다른 길이 있었다면 그때는 볼 줄 몰랐어요. 저는 늘 아버지처럼 되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고 반항했어요. 그래서 더 못나게 굴었고요. 김다정이 흐느끼며 두 사람의 손을 포개어줬어요. 둘 다 그만해. 누구 죄를 따질 일이 아니야. 산다는 게 그런 거지. 서로 사랑한다고 믿으면서도 자꾸 엇나가는 거. 그녀는 남편의 손등을 천천히 쓸었어요. 이제는 있는 그대로 말하고 부탁하고 기대하고 실망할 때는 솔직히 실망했다고 말하자. 우리 집 다시 그렇게 해요.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제 일에 대해선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어요. 대신 약속드릴게요. 다시 집을 흔들지 않겠다고. 아버지 대신 집안 기둥처럼 서보겠다고. 의지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겠다고. 이상철이 한숨처럼 작은 웃음을 지었어요. 기둥 타령은 그만해라. 집은 기둥 하나로 서는 게 아니야. 너도 서고 내 동생도 서고 다정이도 서고 나도 조금은 서보마. 내가 너무 무겁게 짐 지지 않게. 내 아버지. 그 순간 병실의 공기가 아주 조금 바뀌었어요. 긴 장마 끝에 첫 햇살이 들 때처럼 아주 미세하게 밝고 따뜻해졌어요. 김다정은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보온병을 꺼냈어요. 너 점심도 못 먹었지? 미음이라도 좀 떠먹여라. 여보, 한 숟갈만. 속이나 달래. 숟가락 끝에서 김이 은은하게 올랐어요. 그 따뜻함이 혀끝을 지나 목으로 내려가자 이상철의 굳었던 어깨가 아주 조금 풀렸어요. 지역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아버지의 베개를 손바닥으로 톡톡 두드려 높낮이를 맞췄어요. 익숙하지 않은 서툰 손길이었지만 그 서툼이 오히려 더 진심처럼 보였어요. 지역아. 네, 어머니. 너도 집에 들어와. 가족이면 한 집에서 부대끼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니? 지역이 말했어요. 어머니, 아직은 저에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걱정 안 하시도록 잘 먹고 잘 지내도록 할게요. 전화도 자주 드릴게요. 잠시 뒤 이상철이 눈을 감은 채 낮게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좀 더 쉬어야 할 것 같아. 너도 좀 쉬어라. 다음에 또 이야기하자. 그 말은 이야기를 계속하자는 약속이기도 했어요. 어제의 단절이 아니라 내일의 연결. 부자 사이에 건너갈 다리가 생겼어요. 지역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어요. 내일 새벽에 현장 들렀다가 바로 올게요. 낮에 잠깐이라도 다시 뵐게요. 그리고 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돌아서서 아주 작게, 그런데 분명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병실의 불빛이 잔잔하게 깜빡였어요. 김다정이 어렴풋이 웃었어요. 이상철은 대답 대신 눈을 한번 크게 감았다 떴어요. 그게 오늘의 모든 말이었어요. 부족하지 않은 충분한. 문이 닫히는 소리에 누군가는 내일을 믿기 시작했어요. 저녁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한 시간, 은호는 병원 안내판을 따라 빠르게 걸었어요. 철거 현장에서 쓰러졌다는 인부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인테리어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러 온 길이었어요. 공사 중 발생한 돌발 상황은 회사 기록에도 남겨야 했고 보호자 연락 여부도 체크할 의무가 있었어요. 간호데스크에서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문 앞에 서자 안쪽에서 들려오는 아주 낯익은 목소리가 가슴을 툭 치고 지나갔어요. 낮게, 그런데 확실한 톤. 아버지, 사랑해요. 은호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아버지라는 단어. 그리고 지금 막 문 밖으로 걸어 나오는 사람. 이지역. 선배? 지역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은호야? 너 여기 왜?
철거 현장에서 쓰러진 인부가 여기에 계시다고 해서요. 현장 책임자인 제가 찾아와서 안부라도 여쭤봐야 할 것. 은호의 말은 끝내 잊지 못하며 문 안쪽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서 그녀는 입술을 가볍게 다물었어요. 저분이. 지혁이 숨을 고르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아버지야. 은호의 시선이 떨렸어요. 그럼 현장에서 쓰러지신 분이 선배님 아버지였어요? 응. 나도 급하게 연락받고 온 거라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잘 몰라서. 은호는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철거 현장에 불쑥 나타나 묵묵히 잔손을 보태던 그 어르신. 말수도 적고 미소만 짓던 묘하게 선배와 닮았다고 느꼈던 뒷모습. 그게 지혁의 아버지였다니. 아버님께서 많이 놀라셨겠네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라고 의사 선생님이 과로라고 하셨어. 며칠 쉬시면 된대. 짧은 대화가 병실 문 앞에서 뚝뚝 끊겨 흘렀어요. 둘 사이의 침묵에는 미안함과 안도,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한 겹 더 얹혔어요. 은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선배, 오늘 이야기 들었어요. 선배님이 아버님 손을 잡고 말하던 거. 지혁은 순간 당황한 표정이 스쳤어요. 그런데 이내 툭 내려놓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피하지 않네. 이상하게. 창피할 게 어디 있어요. 멋있었어요. 아주 사람 같았어요. 은호의 마지막 말은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사람 같았다는 표현이 옳은지 잠깐 망설였지만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본 지혁은 선배도 비혼주의자도 기회주의자도 아니었어요. 그저 아버지를 사랑하고 가족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일으키려는 한 사람이었어요. 고마워, 은호야. 제가 더 감사해요. 아지트에서 버티는 동안 사실 선배가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오늘 보니 확신이 들어요. 은호는 가볍게 웃었어요. 제가 기록은 정리해둘게요. 내일 현장 복귀는 조금 미루고 아버님 옆에 계세요. 그럼 그럴까? 둘은 아주 잠깐 눈을 마주보다가 동시에 시선을 거두었어요. 병실 안에서는 김다정이 조용히 보온병을 덮고 있었어요. 병실 밖, 가을밤 바람이 길게 한번 스쳤어요. 오늘의 놀람은 내일의 안도에 닿을 수 있을까? 은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속으로만 답했어요. 그럴 것 같다고. 복도 끝 의자에 앉아있던 박성재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회사에서 급히 나온 듯 셔츠 소매가 반쯤 거쳐 있었어요. 그는 병실 문 앞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잠깐 지켜봤어요. 눈에 들어온 건 지혁과 은호의 얼굴 가까운 거리,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 그리고 서로의 말끝을 놓치지 않으려는 집중이었어요. 지혁아. 성재가 밝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괜찮냐? 지혁이 돌아섰어요. 왔네, 고마워. 은호는 깍듯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성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호 씨도 왔네요. 현장 책임자라며. 수고 많았어요. 한치 흐트러짐도 없는 매끄러운 톤. 그런데 눈동자 깊은 곳에서 번쩍하고 지나가는 미세한 빛을 은호는 놓치지 않았어요. 경계 혹은 의심. 아니면 둘 다. 아버님 상태는요? 성재가 물었어요. 과로야, 며칠 쉬시면 된대. 지혁이 짧게 답했어요. 다행이야. 성재는 숨을 내쉬었어요. 지혁아, 너 얼굴이 오랜만에 사람 같네. 그는 일부러 장난스럽게 웃었고 지혁도 받아 웃었어요. 그래 보여? 사람 되는 중이야. 세 사람 사이로 잠깐의 침묵이 스쳤어요. 성재가 시선을 은호에게로 돌렸어요. 오늘 지혁이 많이 도와줬겠네요? 제가요? 아니에요. 저야 그냥. 은호는 손사래를 쳤어요. 겸손은. 현장 지킨 게 누군데. 성재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아무튼 고마워요. 말은 고마움이었지만 고마움의 온도는 묘하게 낮았어요. 그 낮은 온도는 말 사이사이에 얇은 얼음막처럼 끼어들었어요. 누가 먼저였는지 모르지만 셋의 대화는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고 서 있었어요. 성재야. 지혁이 말을 돌렸어요. 내일 아침에 잠깐 병원 들러줄 수 있어? 내가 오전에 현장 확인하고 오면 그 사이 어머니 좀 봐드리고. 그건 내가 할게요. 은호가 먼저 나섰어요. 아침에 데스크에 말씀드리고 보호자분들 잠깐 대신 지켜드릴 수 있어요. 성재의 짧은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는 곧장 웃어 보였어요. 그럼 나도 같이 있지. 셋이 번갈아가며 봐드리면 되겠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셋은 협력이라는 단어를 나눴어요. 그런데 성재의 속에서는 다른 단어가 자라고 있었어요. 경쟁. 오랜 친구에게 느끼고 싶지 않았던 감정이었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실 복도의 흰 벽은 분명히 보여줬어요. 지혁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속도, 그리고 그 곁에 자연스럽게 서는 은호의 그림자. 나 잠깐 아버지 보고 올게. 지혁이 병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 성재와 은호만 남았어요. 성재가 가볍게 기침을 헛헛 내뱉었어요. 은호 후배. 네. 지혁이 요즘 어때요? 잘 버텨요. 다시 시작하는 사람 얼굴이에요. 다시 시작. 성재가 되뇌었어요. 좋은 말이네.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미소 지었어요. 내일 봐요. 내가 커피라도 살게요. 네, 그럼. 성재는 자기 발자국 소리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며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어깨는 반듯했고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로지 손끝만 보이지 않게 떨렸어요. 같은 시각, 박진석의 집. 해가 기울자 정원과 거실 사이에 긴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박영란은 엄마 고성이가 종종 잡동산이라 부르던 창고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새로 옮겨야 할 그림 캠퍼스가 있었고 오래된 소품들을 정리해달라는 부탁도 있었어요. 문을 열자 미세한 먼지 향이 코끝을 간지렸어요. 상자 위에 상자가 포개져 있고 오래된 액자들과 책, 낡은 스카프와 양장 외투가 뒤엉켜 있었어요. 영란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하나씩 옆으로 밀어내며 길을 만들었어요. 햇살이 먼지를 타고 흩어지는 사이 바닥 가까이에 반쯤 열린 얇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사진. 영란은 봉투를 꺼내들었어요. 손끝이 바스락 소리를 냈어요. 봉투를 여니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밥풀처럼 달라붙어 나왔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머리칼을 곱게 넘기고 눈매는 어딘가 결연했어요. 바로 고성이의 젊은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낯선 얼굴. 영란은 그 남자를 몰라요. 가족 행사에서 본 적도 옛 사진첩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아기는 아주 작았어요. 이불에 쌓여 얼굴만 내밀고 있었어요. 누구지, 이 아기는? 영란은 숨을 가늘게 들이쉬었어요. 감정이 한 줄기로 연결되는 느낌. 사진 속 엄마의 표정은 묘했어요. 기쁜 사람의 미소와 책임의 무게가 겹쳐진 얼굴. 그리고 옆에 남자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자리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서 있었어요. 그때 창고 바깥에서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문이 덜컥 열렸어요. 영라야, 거기서 뭐하니? 고성이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봉투와 사진으로 곧장 내려갔어요.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그건 어디서 났니? 창고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엄마, 이 사람 누구예요? 영라가 사진을 조금 더 들어 보였어요. 빛을 받은 흑백 이나지 위로 세 사람의 윤곽이 더 선명해졌어요. 갓난아기, 젊은 고성애, 그리고 모르는 남자. 고성이는 한 걸음에 다가와 사진을 낚아채다시피 빼앗았어요.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동시에 떨렸어요. 뭐가 아니에요? 그냥 옛날 사진이야. 의미 없어. 그럼 왜 창고에 숨겨놨어요? 영라의 눈이 흔들렸어요. 엄마, 이 아기 누구야? 짧은 정적. 창고 문틈으로 들어온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반씩 갈랐어요. 고성이는 사진을 꽉 쥔 손을 풀지 못한 채 한 박자 늦은 미소를 만들어냈어요. 영라야, 별것도 아닌 걸로 신경 쓰지 마. 옛날에는 다들 사진 많이 찍었어. 남는 게 사진뿐이던 시절이었지. 근데 엄마 옆에 있는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우리한테 소개해준 적 없잖아요. 고성이의 입술이 말라붙었어요. 지나간 사람이야. 다시는 만나지 않을 사람. 아기는요? 아니야. 고성이가 다시 말했어요. 이번엔 더 낮고 빠르게. 아니라고 했잖아. 영란은 엄마의 손등으로 옮겨오는 미세한 떨림을 봤어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창고 안 먼지처럼 곳곳에 쌓여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더 묻지 않기로 했어요. 묻는 순간 엄마가 또 다른 문을 닫을 것 같았어요. 대신 영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어요. 고성이는 사진을 봉투에 넣어 가슴께로 끌어당겼어요. 창고 바깥으로 나가 문을 쾅 닫았어요.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짧게, 아주 짧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왜 저 사진이 여기에?
그녀는 봉투를 손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어요. 가방 지퍼를 닫는 소리가 과도하게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목선을 바로 세우고 거울 앞을 지나갔어요. 그 순간 창고 안 어둠 속에는 여전히 한 줌의 먼지가 떠다녔어요. 봉투 하나가 자리를 옮긴다고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오늘도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드라마의 앞날, 여러분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회차도 함께 해주세요.